안타깝게도 지금 이란 전쟁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위원님 저번에 나오셨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심각해졌어요. 네. 오늘 아침에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유조선 두 척을 본인들이 공격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홍해에서 유조선이 공격을 받은 건 처음 아닌가요?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란의 대리 조직인 후티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출입하는 항구에 대한 배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난감한 것이 많은 배들이 호르무즈 해협이 현재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얀브라는 항구를 통해서 현재 바벨 만데브 해협 즉 홍해의 틈 사이에 있는 그쪽을 통해서 지금 인도양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왼쪽이 막히는 거죠. 왼쪽이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는 여기도 막히게 된다면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수에즈호단을 통해서 지중해로 나가서 한 번 더 돌아서 그럼 저기 희망봉. 남아프리카까지 내려가야 돼요. 희망봉까지 돌아서 예. 이런 뭐 항로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겠죠. 지금 현재 하여튼 호르무즈도 위기 상태고 바벨만드 해협까지 위기가 된다면 국제적으로 원유 수급에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후티 반군 자체가 사실은 이란의 배후 조직이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조직인 거잖아요. 예. 후티 반군이 홍해를 그렇게 잘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화약이나 아니면 물자들이 있는 건가요? 후티는 예. 해적 단계의 그렇죠.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후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뭐 내륙 지역에서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같은 공격을 통해서 지나가는 배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걸 할 수 있겠고. 홍해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전선이 좀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란이 처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우리가 장악할 수 있고 후티 반군을 통해서 홍해 지역, 그러니까 바벨만드 해협까지 우리가 이제 장악까지는 아니고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위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유가를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자신들이 이제 과시를 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이란 본토가 계속 타격을 받으면서 후티까지도 일단은 참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후티도 나름대로 또 계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산이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이란의 현재 신정시에 이렇게 충성하는 조직이라고는 좀 보기는 힘들어요. 후티는 약간 조금 더 독자적인. 헤즈볼라가 이란에 직접 레바논에 가서 만든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자식 같은 존재라면 후티는 자식보다는 약간 좀 동반자 관계, 조금 더 이제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조직이라 볼 수 있는데 조금 이란의 장악력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낮다고 볼 수 예. 있고 후티가 독자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조직이긴 합니다. 헤즈볼라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후티 쪽에서도 이제 조문단이 갔었고 조문단이 이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사나라고 하는 지금 후티 반군 장악지역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뭐 공격을 할 뻔했다 사우디가. 그래서 직접 그 사나 공항 공격했었고 그 조문단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공항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사우디라든가 예멘 정부군이 의심하는 거는 아마 이란의 무기 같은 것들을 싣고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가 불안했던 지역인데 이란이 한번 후티를 동원해서 바벨 만데브 해협까지도 지금 위협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레드라인을 넘은 거 아니냐, 이란이. 예.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요. 최근에 이란의 탄도 미사일 3발이 예.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때 미군이 2명이 사망하고 예. 1명이 실종이 됐어요. 예. 이 정도 인명 피해가 나왔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로 레드라인 넘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할 법한 것이 바로 미군 사망자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2명이 나왔고 요르단 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자면 원래 이란이 주로 공격했던 곳이 걸프 지역 국가들이었죠.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 최근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뭐 이런 맞아요. 지역입니다. 카타르 뭐 이런 아랍에미리트 이런 지역인데 원래 제5함대 본부가 바레인에 있고요, 미국에. 네. 그다음에 카타르의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가 중동에 있는 미군 최대 기지인데 제일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이란 코 앞이다 보니까 상당수 전략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요르단 쪽으로 옮긴 겁니다. 좀 더 거리가 멀잖아요. 네. 서쪽으로 옮긴 거니까 나름 이제 후방이라 생각하고 옮겨놨는데 이란이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요르단 옆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쵸. 팔레스타인이 있죠. 그래서 요르단을 공격했고 그래서 이번에 미군 사망자까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 방공망이 허술했느냐 예.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허술하지보다는 모든 방공망이 최첨단 방공망이 있더라도 이란이 여러 차례 이제 발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100% 막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사망자들 보게 되면은 그 숙소라고 하나요? 컨테이너 같은데? 그러니까 총 3번이 있었는데 예, 3번 있었죠. 첫 번째 공격은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어요. 예. 보도에 따르면. 예. 그리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항공기 경납고를 때렸는데 예. 다행히도 이 경납고 안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명피해는 예. 없다고 알려졌고요. 예. 문제가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방금 말씀하신 예. 미군 장병들이 생활을 하고 있던 예. 컨테이너형 조립식 숙소를 강타했다고 예. 하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사이렌은 미리 울렸을 텐데 예. 경보 있다고 미리 이제 대피를 못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숙소 같은 것들도 제대로 된 방호 설비 같은 게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방공망이 아무리 촘촘하다고 해도 100% 막기는 힘들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추정되는 것이 그 카이바르 세칸이라고 하는 탄도 미사일인데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요. 예, 이란의 탄도 미사일이 들어왔었다고 네.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회피 기동을 한다는 거죠. 원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포물선 그리면서 오는데 오면은 그걸 예상하고서 이제 요격망이 가동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막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기 힘들지 않았느냐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필이면 방어 설비가 약한 그 컨테이너 숙소에 떨어지면서 그렇죠. 미군 사망자가 나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좀 조사 보고서 같은 것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란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동식 재진입체를 예. 활용한 미사일이 효과가 있는 걸 우리가 봤다. 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면서 종말 단계에서 좌우로 예. 움직여 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군이 보유한 뭐 사드나 패트리엇 같은 걸로도 요격이 좀 힘든 거죠. 예, 요격이 힘들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또 충분히 많은 분들 의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이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어떻게 위성 정보를 얻었겠는가, 좌표를 얻었겠는가. 이건 분명히 이란 혼자 능력으로는 힘들었을 겁니다. 아, 그걸 분명히 타격하는 걸 그렇죠. 목표를 잡았을 테니까. 잡았을 테고 그거는 그렇죠. 아마도 러시아나 중국이 위성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네.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란이 지금 그래도 뭐 숨겨왔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종말 회피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탄도미사일 그리고 아마도 러시아와 중국의 위성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이렇게 미군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이런 공격이 가능하지 않았나고 네.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지가 무아파크 살티 기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중동에 미군 병력들이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인가요? 중동 곳곳에 배치돼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후방 쪽이다 보니까 요르단으로 좀 피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바레인과 뭐 카타르라든가 쿠웨이트 같은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후방이라고 옮겨놓은 곳인데 이곳까지도 이번에 공격당했고 아마 블랙호크 뭐 헬기들도 많이 지금 파괴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르단을 공격한 걸 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네. 그 이란이 미사일 같은 거나 드론을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하게 되면은 이라크라든가 요르단 중간에서 많이 걸러줘요. 요격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 있네요. 네, 중간에 있습니다, 예. 요르단이. 그러니까 많이 그쪽 미군 기지랑 이곳에서 많이 걸러내는 그런 요격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하여튼 요르단 쪽에서 많은 부분 뭐 요격 미사일이 많이 소비가 됐다면 네. 이스라엘을 만약에 직격할 경우에 그런 걸러내는 작용 같은 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뭔가 주변부를 먼저 공격을 해서 예.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예. 소진시키는 그런 전략일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예. 또 요번에 또 뭐 이란 쪽에서는 걸프라든가 요르단 국가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미군 기지가 있어서 우리가 공격한 거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얘기를 하고 미워서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왜 자꾸 이렇게 공격하느냐? 아마 반미 감정 같은 거 노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걸프 국가들이라든가 요르단 국가들.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도 좀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도 있을 거고요. 네. 반미 감정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미군을 철수시킬까요? 그 기지들이? 절대 아니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 미국이 있기 때문에 공격받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미국이 막아준 측면도 있고요. 만약에 미군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란이 이들 나라들을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란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반이란 정서가 저는 크게 더 작용할 거라 봅니다. 반미 정서보다. 그리고 무기 체계라는 걸 당분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반미 감정 일으키고 해서 미군 철수 쪽으로 어떻게 아니면 미국을 좀 나가게 해달라는 전쟁을 멈춰달라는 식의 아랍 국가들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반이란 정서가 커지지 않나 자충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노리는 것과 정반대 반대의 결과가 나올 결과가 수도 나올 것 있다. 같습니다. 이란이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들, 미군이 더 막아야 되는 포인트들은 뭐가 있어요? 이란 본국도 지금 상당 부분 약화된 상태잖아요. 네. 지금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이란이 혁명 이후에 이렇게 약해진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리족들도 이란 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활동하는데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약화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란이 저는 그렇게 큰 힘을 쓸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긴 한데요. 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뭐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되 개인 단위라든가 소규모 단위에 의한 어떤 공격 같은 것들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테러 같은 것들은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건 또 무섭네요. 예,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하죠. 예. 예, 그래서 이란이 직접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외로운 늑대라고 할까요? 어떤 불만을 가진 사람들, 어떤 시아파 이슬람의
광신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테러 같은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아주 화가 났어요. 이란의 핵시설, 특히 곡괭이산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여기를 타격을 하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곡괭이산이 정확히 어떤 시설인가요? 곡괭이산은 이제 나탄즈 근처에 있는데 새롭게 이제 부각된 장소긴 하죠. 그러면 왜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미군이 왜 공습을 안 했느냐? 네. 핵시설이 있는 거는 그 전부터 알았던 걸로 나오는데 본격적인 핵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감지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곡괭이산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되어 있고 네. 최소 100m 이하의 시설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심지어 화강암이래요. 화강암이랍니다. 거기가. 화강암이면은 상당히 중동에서 드물거든요. 그런 안반만 골라서 이란이 털을 잡은 거라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뭐 입구만 해도 좀 4개가 넘을 거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것이 GBU-57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화강암 안반을 몇 미터까지 뚫고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대략 60m 뚫을 수 있다고 하면 같은 지점을 연속적으로 뭐 들어가면 될 수 있지 않겠냐 네. 추측할 수도 있겠는데 확실한 일단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입구를 안다면 위치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이스라엘이 제보를 했다고 하는데 수천 기의 원심 분리기가 작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란이 숨겨온 고농축 우라늄이 거기에 있다면은 확실하게 공습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를 지목을 했지만 이란 국토가 워낙에 넓지 않습니까? 네. 뭐 다른 곳에도 일단 숨겨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라고 특정이 되어도 과연 그러면 벙커버스터를 썼을 때 거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미국도. 근데 미국 상원의원이 피터 헥세스 전쟁부 장관한테 물어봤죠. 이거 뭐 할 수 있느냐니까 할 수 할 수 있다고까지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 재래식 무기로만 봤을 때는 그냥 매몰시키는 단계. 그 안에 가장 정확한 건 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원심 분리기도 다 갖고 나오거나 폐기하거나 고농축 우라늄이 있으면 그걸 더 가지고 나오거나 뭐 그것을 뭐 희석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걸 해야 될 텐데 과연 그게 뭐 특수부대를 투입한다고 해서 되기도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좀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 엄청 어려운 네. 일이죠. 그래서 현재로서 공습은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거를 정말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회의적이고 차라리 매몰시킨다거나 지난번처럼 묻어버리는 형태로 해서 뭐 1년 내지 2년, 뭐 3년 정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된다면 예. 1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또 움직임이 보이면 또 그럼 또 공습해야 써야 돼. 되는 뭐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 소위 말해서 잔디깎기라고 하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곡괭이산이라는 곳이 옛날에 이스파한이랑 나탄즈 핵시설 피격하고 할 때도 구멍이 막 3개씩 나 있더라고요. 네. 100m 정도 되는 지하 공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럼 60m 내려가고 60m 또 내려가고 예. 60m 또 내려가고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64, 24하면 240m까지 네. 뚫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탁탁탁 들어가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대단하니까요. 그렇죠. 분명히 저는 그 안에 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만약에 제보를 해줘서 이 지점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벙커버스터를 연속적으로 투하해서 뭐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걸 또 미리 알았다면 미국과 이스라엘 진작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한테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이번 주까지 시간을 줬죠.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라든가 교량 타격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핵시설에 대한 타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괭이산 계속 주목해서 어떤 식으로 미국이 공격을 감행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공언한 말이 바로 선박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지를 드론이나 미사일로 공격을 하면 발전소 교량을 공격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전문가들이 내륙 쪽으로 점점 들어가서 네. 종국에는 테헤란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전 같았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랬었죠. 최후 통첩을 이렇게 날려요. 발전소 공격하겠다. 하다가 뭐 카타르와 파키스탄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이란의 요청이 있었다. 네. 조금 더 늘려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군 사망자도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 상선을 공격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라고 얘기를 했죠. 발전소 공격하는 거.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만약에 증거가 드러날 경우에 미국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건이 좀 확실하게 네, 조건이 다 확실해졌어요. 폈어요. 예전처럼 모호하게 예. 연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란이 파격적인 제안을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침대로 어떤 협상안을 들고 나오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교량은 이미 많이 또 파괴했죠. 남부 도시 반다르 아바스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도 그 도시를 고립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들은 다 끊어놨습니다.
그럼 이제 점점 테헤란이랑 내륙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움직임은 분명해 보이고요. 만약에 공격한다면 테헤란의 상당 부분 전력을 공급하는 화력 발전소 다마반드라는 발전소 있거든요. 다마반드. 예, 거기를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이란은 암흑 전기가 전기가- 끊기는 거예요. 전기가 끊기게 됐죠. 오. 제가 지금 이란 친구들과도 지금 인터넷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기가 끊기게 된다면 예. 예전에는 이제 이란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끊었는데 미국에서 발전소가 타게 돼 전기가 끊긴다면 당분간 이란 친구들과도 어떤 소통이 안 될 것 같기도 한 그런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그 테헤란 공습이나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친구들 성향에 따라 다른데요. 역시나 이제 뭐 체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사람들은 미국의 공격을 바라는 친구도 있고 우리 정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1월달에 시위에 나갔다가 학살을 눈으로 지켜봤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반대로 반다라 아바스와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공격을 비난하는 친구도 있고 뭐 이란 내도 여러 의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이라고 해서 뭐 이란이 전 국민이 결집했다. 저는 뭐 완전히 결집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춰졌다. 그렇게 비춰졌고 예. 거기에 직접 참여할 정도면 맹목적인 체제의 지지자들일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의 특징이 뭡니까? 동원된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까지 하면은 이란 체제가 완전히 뭐 단결된 것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란 체제의 어떤 분열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한 몇 퍼센트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미국이 통제한다든가 핵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확인할 길이 없긴 한데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상군 투입은 좀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상륙작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중에서 이렇게 강습을 하면서 뭐 특수작전 같은 거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미군 사망자가 안 나온다면 저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거 미군 사망자가 꽤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실행하기는 또 중간 선거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요.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4일일 겁니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지상작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전 딱 떠오르는 게 쿠르드족이 생각이 났었어요. 물론 지난 3월에 한번 꺼내들려고 했다가 튀르키예 대통령이 반대에 있었던 접었던 카드긴 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계 쿠르드인이고 현재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자치정부에서 지금 거점을 삼고 있는 쿠르드족이 아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쿠르드족 같은 경우에는 지상군 중에서도 사실 예, 특수부대들 중에 특수부대 전사들이 많다고 네. 유명한 그렇죠. 부대잖아요. 그렇죠. 특수부대고 예. 대략 이제 숫자는 많이 잡아야 한 5천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군대가 뭐 테헤란까지 진격하가 그건 힘들겠지만 지금 남부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는 상태죠. 이란은 아무 피해 없다고 하지만 본토가 공격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미국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남부 지역 지금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쿠르드족은 서부 지역에서 만약 네. 활동을 하게 될 거. 만약에 지상작전이 쿠르드족에서 감행이 된다면 네. 터키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그럴 경우는 이란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하겠죠. 남부 지역 공습받고 있죠. 서부는 서부는 쿠르족이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습 지금 방공망은 제대로 작동 안 된 상태에서 테헤란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드는 고민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주변 국가들을 또 설득해야 될 겁니다. 쿠르족은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튀르키예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있지만 이라크 중앙정부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란도 반대로 쿠르드 자치정부라든가 이라크로 또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고 해서 복잡한 문제긴 한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군 투입에 관해서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평화협정이 파국으로 치닫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서로 싸우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는 처음에 MOU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협정을 조인하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조인은 됐었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열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국이 너무 많이 양보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이란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파국이 결정된 전 MOU 양해각서 5조에 있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내용이죠. 거기서 이란이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관리 하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였죠. 그러고 나서 60일간은 또 무료 통항 뭐 인심 쓰듯이 해주는데 그것도 신청서를 우리가 받아서 해줘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것이고 60일 이후에는 또 자신들이 이것을 뭐 서비스로라도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해석은 달랐죠. 아니 무조건 일단 60일간은 무조건 자유항행이다 했는데 이란 측에서 저는 약간 좀 초조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있던 유조선들을 이렇게 빼내오는 작전을 계속 해왔던 네,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제해사기구, 미군, 그다음에 뭐 오만과 협의를 통해서 계속 그 작전을 해왔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안에 배들이 어느 정도 갇혀 있어야지 미국과의 추후 협상에서도 자신들의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배들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인질이 되고 협상할 때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배들이 진행할 때마다 신청서 받고서 통행료든지 서비스료 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신들 생각과 달리 미국에 의해서 많은 배들이 빠져나가고 그때만 해도 석유 공급이 늘어서 유가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막 나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원유 공급이 과잉이고 유가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란이 우리 의도대로 좀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지렛대를 것 너무 같아요. 빨리 예.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했던 예. 것 같고 물론 자신들의 이거는 없던 권리를 맞는 거잖아요. 그쵸. 국제 수로가 어떻게 자신의 권리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만까지도 꼬드겨서 같이 할랬는데 오만은 우리는 국제법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좀 초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MOU 양해각서 이제 조건들 많은 분들이 분석했을 때는 이란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건부이긴 했지만 미국이 많은 또 당근책을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당근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경제 해제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란이 이행하는 걸 보고 미국이 들어주기로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란산 원유 수출, 뭐 판매,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재무부가 해외자산통제국이 규제를 풀어줬었죠. 그래서 7월 22일경일 거고요. 그것이 원래대로라면 8월 21일까지 이란산 석유가 판매가 되고 또 달러로도 이란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름 만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란이 지나가는 카타르라든가 이런 상선 공격하면서 이것이 미국이 7월 8일 날 완화조치 해준 걸 바로 철회를 해버렸죠. 그리고 다시 지금 예전에 했던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이란 봉쇄에 맞서서 역봉쇄를 또 실시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란이 좀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란이었다면 네.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거 2달 안에 해결 안 됩니다. 양해각서. 그렇다면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네. 석유 수입을 얻어가면서 충분히 이렇게 미룰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란이 좀 빨리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공격을 했었고 그때가 또 하필이면 알리 하메니 장례식 기간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란의 어떤 강경파들이 특히나 혁명수비대 좀 격앙된 감정이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핵 프로그램 얘기 같은 것들 양보할 수 없는 자신들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찍 자신들이 먼저 파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파기의 책임은 미국보다는 우선 MOU 5조의 해석을 놓고서 이란이 어떤 도발한 것에 대한 또 이란 측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상황이 평화적으로 바뀌려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처럼 더 강하게 나가는 게 필요하진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란에 어느 정도 좀 수수료 주면서 서비스를 주면서 하는 것도 뭐 유조선이라든가 뭐 해운사 측에 뭐 정유사 측에서 나쁘지 않잖아. 이거 선례를 한번 들어주면은요 전 세계 해협 다 돈 받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거는 국제 수로는 이렇게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로 지금 계속 이거는 협상의 문제도 아니고요. 미국, 이란만이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나서야 될 문제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 당사자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이란에 뭐 설득도 해야 되지만 압력을 가할 필요도 있고 우리나라도 다자 협력 체제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이란과도 소통해야 되지만 국제적으로 뭐 참여할 필요가 압력하는 쪽에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다시 그럼 임시 휴전 쪽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예. 이란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강대강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 상황에서 물러선다거나 바로 협상안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지금 파키스탄과 카타르 엄청 바쁘게 뛰어다닐 거예요. 양쪽에서. 그리고 이란 내무장관도 얼마 전에 또 파키스탄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뭐 미국 측과 이란 측에 어떤 정도 계속해서 뭐 휴전이라도 빨리 10일 휴전 제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측에서 딱 받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렇게 강대강 국면을 치달으면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어느 쪽이 먼저 손을 잡느냐에 따라서 중재국의 노력에 따라서 휴전을 갈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 문제를 조속히 끝내고 한반도에 집중을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 문제가 일단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구상이었을까요? 중간 선거 전이 됐든 언제든 본인이 어떤 뭐 트럼프 대통령 이벤트 같은 거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김정은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내가 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하는데 이란 전쟁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도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뭐 끌려 들어가고 이란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미국이 뭔가 계속 불리하면서 이렇게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보이면 북한이 자신감을 상당히 갖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핵 갖길 정말 잘한 거고 그렇죠. 미국 뭐 별거 아니네 우리가 버티면 되네 이런 좀 잘못된 시그널을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북한이 오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이란 문제가 좀 빨리 좀 해결이 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뭐 해결 안 된다면 저는 즉흥적으로라도 김정은과 어떤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것들은 기획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디가 사실 이 와중에 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이랑 핵물질 농축 재처리를 잠재적으로 허용받았더라고요. 예. 이것 때문에 핵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도 좀 있어요. 예, 무하마드 빈 살만 같은 경우에 이게 염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원자력 우리도 하고 싶다. 근데 요번에 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영토 안에서 미국이 뭐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네. 사우디 영토 안에서 뭐 우라늄 농축 권리라든가 뭐 재처리 권리를 줬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란도 그러겠죠. 사우디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이런 그렇게 얘기 나올 수도 나오겠죠. 있겠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은근히 또 같은 아랍 형제지만 라이벌 의식 있는 국가 아랍에미리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우리나라 발전소 있잖아요. 바라카 원전 있지만 우리도 왜 우라늄 농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아마 본물처럼 나올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튀르키예도 우리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튀르키예는 뭐 러시아 원전 지금 건설 중이긴 한데요. 네. 튀르키예도 주장할 거고.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제일 불안하겠죠. 사실상 중동에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어요. 핵 보유국, 그러니까 네. 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핵 보유국이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우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도 미국에 항의도 할 것 같고요. 견제도 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빈살만과 어떤 거래 같은 거 좋아하니까요. 어떤 뭐 의도가 있었는지 이란을 어떻게 보면 사우디로 하여금 농축 권리 주면서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핵도미노를 일으킬 것인지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계속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중동은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우디도 예. 되는데 왜 우린 안 되나요? 라고요. 예, 우리도 네.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북한을 위해 북한도 있고, 북한도 지금 뭐 핵 보유국을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그러면 뭐 동북아시아까지도 도미노가 또 번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지금 핵 프로그램 얘기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지금 매몰돼 있어요, 주제가. 그래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북한이 이것을 지금 뭐 미국이 여기에 지금 뭐 수렁에 빠져 있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북한이 오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이란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나요? 이란 내부 상황. 지금 전쟁이 다시 시작됐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만약에 이게 평시가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안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스타바가 아버지 장례식인데도 안 나왔습니다. 최고 지도자인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디 있냐. 근데 메시지 요번에 냈는데 또 대독 형식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란 국민들이 지금 모스타바가 어떻게 된 거냐. 자, 체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란이라는 국가가 신정 체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혁명을 찬양하고 진짜 이 신정 체제를 정통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좀 혁명 수비대가 실권을 쥐고 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거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가 실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정말 신정체를 지지하는 지지자라면 우리는 신정체를 지지했는데 지금 우리는 군부 독재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혁명 수비대가 지금 뭐 대통령도 통제하고 여러 부분 다 통제하고 있다고 하지만 혁명 수비대는 원래가 최고 지도자에 친이 되고 최고 지도자에게만 충성을 바치게끔 돼 있는 조직인데 지금 뭐 혁명 수비대가 정규군을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 조직 구조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 신정체제의 근간을 지금 오히려 혁명 수비대가 흔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버틴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오히려 지금 혁명 이후에 신정체제에 대한 어떤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란 체제가 평시가 됐을 때 오히려 저는 또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 같은 것들이 신정체제뿐만 아니라 반체제까지도 포함해서 더 불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스타바가 나오지 않는 이상 내부 균열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모스타바라는 사람이 나와야지 모든 게 다 통제가 되죠. 대통령부터 해서 혁명수비대, 정규군, 관료조직 이런데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지금 뭐 실권을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스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총사령관 아흐마드 바이드한 사람이 월권을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전 분명히 뭐 체제를 진정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덕인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앞으로도 중동에 긴급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긴급 진단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